그 여백에다가 어디냐면 156쪽 맨 아래쪽에 여백 있죠. 네, 여백에다가 좀 그려 넣으셔요. 설명은 나중에 드릴 거예요. 설명은 일단은 그려 넣으십니다. 먼저 부동산 일부. 여기서 부동산 일부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있을 때, 토지나 건물이 있을 때 그 일부를 얘기합니다. 부동산 일부. 토지나 건물이 있을 때 그 일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권리의 일부. 부동산 권리의 일부. 이 부동산 권리의 일부는 이걸 얘기합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있을 때 갑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병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나의 소유권이 셋으로 쪼개져 있죠. 이를 권리의 일부라고 불러요. 이를 지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혹시 민법에서 지분하셨습니까? 공동소유, 공유지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권 등기, 소유권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같은 걸 얘기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용익 물권 등기. 그리고 용익 채권인 임차권 등기. 여기서 용익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얘기하는데 이 지역권은 승역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한가? 이걸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저당권,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허용됩니까? 네, 이건 허용이 돼요. 따라서 이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어느 부분인지 이 부분이라는 것을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부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도면을 첨부해야지만 돼요.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허용이 되느냐? 이는 허용이 됩니다. 다만 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아요. 이걸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설명은 3월 달에 할 거예요. 아직은 너무 어려우실 테니까 민법에서 먼저 좀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구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설명은 3월 달로 넘길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건물을 그게 바로 2번 토지에서 똥울뱅이 2번, 똥울뱅이 3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똥울뱅이 2번, 똥울뱅이 3번.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건물이 나와 있죠. 건물. 거기 요건 3가지가 있었는데 정착성, 외기 분단성, 용도성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표를 암기하셔야 돼요. 불가능하겠죠? 네. 표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불가능할 테니까 요 정착성, 외기 분단성, 용도성을 가지고 골라내셔야 돼요. 이걸 표를 외우는 건 힘들겠죠? 그래서 출제가 됐을 때 정착성, 외기 분단성, 용도성을 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골라내시는 겁니다. 요 설명도 3월 달에 할 거예요. 하나씩 다 할 겁니다. 하나씩 오른쪽에 표에 있는 내용을 3월 달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157쪽에 그 밑에 하천법이 나와 있는데 하천법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하천입니다. 하천. 강을 얘기하는 거죠. 강, 하천. 하천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느냐면 하천에서 생활용수 공급받습니까? 수돗물 여기서 공급받죠?
농업용수 여기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농사 지을 때 물 필요하죠. 공업용수도 하천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옛날에 하천법에서는 하천은 거래를 금지시켰어요. 거래를 금지시켰으니까 물권 변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옛날에 하천법은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거래를 금지시켰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원칙은 옛날에 하천법은 등기를 금지시켰습니다. 거래를 금지시켰으니까. 그런데 하천법을 개정을 합니다. 2008년도에 하천법을 개정해서 하천법도 거래를 허용합니다. 거래가 허용이 되니까 이 하천법상 하천은 원칙이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소유자가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라고 할 때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만들어 준다든지 지역권을 만들어 준다든지 전세권을 만들어 준다든지 임차권을 만들어 주게 되면 요 을은 독점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독점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용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려요. 따라서 모든 등기는 다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요 4개의 등기는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4개의 등기만큼은 여전히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하천법상 하천은 이제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4개의 등기는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이 3가지 뭡니까? 용익물권. 이거는 뭘까요? 용익채권. 그렇죠? 그래서 이 4개의 등기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독점적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157쪽에서 맨 마지막을 보시면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만큼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등기는 다 가능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의 등기 능력.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표제부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죠.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가 있었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가능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기억나십니까? 네,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사가 나와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보실 겁니다. 축사는.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 여기를 보실 거고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할 사항인 물권 변동을 보십니다. 요 내용은 요번 1월, 2월 달까지만 볼 거예요. 3월 달에는 이제 이건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 등기법, 민법을 이해하실 때 하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1월, 2월까지만 설명을 할 겁니다.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공유수면 매립지 맞습니까? 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갑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7조에 의해서 187조는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가 규정되어 있죠. 맞습니까? 이건 기타에 해당이 돼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든다든지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자가 187조의 기타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갑은 소유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갑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자들에게 공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공시해야 돼요.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공시하는 방법은 뭡니까? 토지나 건물은 공시 방법이 뭘까요?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를 갖추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소유권자는 등기를 갖춰달라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신청하는 등기 이름이 뭡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갖추는 공시 방법인 등기, 보전등기라고 불러요. 보전등기 신청을 통해서 이제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 보전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전등기는 보통 1번으로 기록합니다. 보전등기는 그래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다라고 부릅니다.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가 보전등기고 보전등기 순위번호는 보통 1번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보전등기를 통해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아니면 이미 그 전에 취득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죠. 따라서 보전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등기예요. 그래서 이 보전이라는 단어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 따라서 소유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다른 권리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되셨을까요? 보전등기는 물권 변동과 관련이 있는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물권 변동과 관련이 없는 등기입니다. 되셨을까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소유권은 어떤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 이 부동산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능, 이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능, 이 세 가지 권능을 가진 유일한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소유권만 이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물권, 완전 물권 또는 완전 권리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하셨죠? 완전 물권, 완전 권리라고 불러요. 소유권문. 그렇죠? 이때 이 갑이 자신이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일부를 떼어서 만들어주게 되면 이를 권리를 설정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설정은 만들 설자에 정할 정자예요.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오늘 지하철에서 이것만 외웠습니다. 만들 설자에 정할 정자를 써서 갑이 자신이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갖고 다른 자에게 만들어주는 것을 설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만들 설자에 정할 정자. 만약에 이 권능을 떼어갖고 을에게 만들어주게 되면 을은 용의 물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 용의 물권 두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 그리고요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을 얘기합니다. 이 권능을 떼어갖고 다른 자에게 만들어주면 처분 물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처분 물권은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처분 물권은 요즘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담보 물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처분 물권이라는 용어도 썼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한 10년쯤 전에. 네. 그때는 처분 물권이라는 용어도 썼는데 지금은 담보 물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0억을. 그냥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을은 10억의 채권이 있을 테고 10억 빌려줬으니까 담보도 가지고 있겠죠. 담보물도 가지겠죠. 맞습니까? 이것이 변제되지 않으면 요 담보권을 실행합니다. 실행한다는 얘기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한다는 뜻이에요.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합니다. 그럼 여기에 경락대금이 나오겠죠. 이 경락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담보물권은 어떠한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권은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처분물건, 여기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담보물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처분물건이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지금은 거의 담보물건이라는 용어만 써요. 그러면 이 담보물건, 처분물건은 뭐가 있습니까?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질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설정자라고 부릅니다. 설정을 하는 자라는 뜻이죠. 만들어서 정해주는 자,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임차권 설정자 이런 용어를 써요. 그 다음에 얘는 설정을 받는 자죠. 권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질권자, 유치권자 이런 용어를 쓸 겁니다. 그렇다면 설정을 해주는 갑은 설정을 받는 을보다 가진 크기의 권리의 크기가 어느 게 더 큽니까? 설정을 해준 자가 갖는 권리의 크기와 설정을 받는 자가 취득한 권리의 크기는 어느 게 더 큽니까? 설정을 해주는 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설정이라는 용어는 자신이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갖고 다른 자에게 만들어서 정해주는 것이라서 설정자가 갖는 권리의 크기와 설정을 받는 자가 취득한 권리의 크기는 반드시 이러한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자본주의사에서 자신이 갖는 권리의 크기보다 더 큰 권리를 다른 자에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같은 권리는 만들어줄 수 있지만 더 큰 권리는 만들어줄 수 없죠. 그건 기본으로 까는 겁니다. 이때 이 설정이라는 용어는 더 작은 권리를 만들어줄 때 설정이라는 용어를 쓰라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설정. 더 작은 크기의 권리를 만들어줄 때 설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보전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거. 설정은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주는 거. 설정. 그 다음에 이때 여기서 요 유치권은 법이 정한 담보물건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이거 혹시 아셨습니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법정 담보물건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담보물건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법정 담보물건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법정 담보물건은 유치권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정한 요건 안에는 등기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 안에는 등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유치권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민법에서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질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 질권은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 뭔가를 빌려주고 뭔가 담보를 받아서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이를 질권이라고 불러요. 이 질권의 대표주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원빈이 주인공으로 나온 아저씨. 직업이 뭡니까? 전당포 사장님. 그때도 카메라가 문제가 됐었죠. 마약이 있는. 안 보셨어요? 전 5번이나 봤는데. 네. 원빈이 멋있어서.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한 배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인가? 이나영. 고등학교 때도 좋아했는데 원빈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제가 이렇게 축하를 해줬는지. 그 아저씨 때문에, 아저씨 너무 멋있게 나와서. 네. 그 원빈이 전당포 사장님으로서 그 카메라를 돈을 빌려주고 인질로 갖는 겁니다. 그게 질권이에요. 뭔가 빌려주고 인질로 갖는 권리. 이걸 질권이라고 하는데 이 인질은 두 가지만 인질이 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동산을 인질로 가질 때 동산질권이라고 부릅니다. 동산질권. 그 다음에 권리를 인질로 가질 때 권리질권이라고 부릅니다. 동산이나 권리는 부동산 아니죠. 따라서 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질권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권리질권 중에서 등기가 허용되는 질권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당권부 채권질권이라는 겁니다. 저당권이 붙은 채권질권. 이것은 등기가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권 중에서 등기가 가능한 건 하나입니다. 저당권부 채권질권.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10억 원을.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처분 권능을 띄어서 저당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할 거예요. 첫 번째, 10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10억의 채권이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10억 빌려줬으니까.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저당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이때 을은 돈이 필요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갖고 돈을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변제기가 1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을이 선택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요거를 담보로 제공해서 다른 자에게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를 빌려드냐면 5억 원을 빌립니다. 그러면 병은 담보를 요구할까요? 요구하지 않을까요? 요구하겠죠. 이때 요 채권을 인질로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어요. 채권을 권리질권. 채권을 인질로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요 병은 5억 원 빌려줬으니까 5억의 채권이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요 채권에 대해서 10억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10억 채권 질권은 권리질권이니까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권리질권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허용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요 채권이 지금 인질로 넘어가고 있죠. 이때 저당권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갑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는 게 있죠.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통유성. 통유성은 뭐냐면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 통유성이라고 불러요. 뭐가 있습니까?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타물권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이 중에서 수반성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 담보물권도 거기에 수반돼서 따라가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수반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지금 인질로 병에게 넘어갔죠. 그럼 담보물권도 이 채권과 더불어 수반돼서 따라갑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병이 취득한 권리는 채권, 질권만 취득한 게 아니라 모두 인질로 취득했습니까? 저당권도. 수반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때의 채권, 질권은 저당권이 붙은 채권, 질권이에요. 이 붙자는 붙일 붙자를 씁니다. 저당권이 붙은 채권을 인질로 취득했다는 겁니다. 저당권이 붙은 채권을 인질로 취득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첫 번째 도출되는 등기는 주등기, 두 번째는 부기등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시죠? 그러면 이때 병이 취득한 이 저당권은 갑을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할까요? 여기가 주등기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는 부기 등기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십니다.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는 부기 등기한다. 되셨을까요? 네. 하나 더. 5억을 빌리면서 빌려주면서 담보를 요구하겠죠. 이때는 뭘 담보로 제공한 겁니까? 10억의 채권을 인질로 담보로 제공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질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런데 이 질권 설정은 민법상의 개념이고 특별법에서 다른 담보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채권 담보권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 채권에 대해서 병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 담보권이라고 불러요. 이 질권은 질권 설정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질권 설정. 저당권부 채권 질권 설정 이렇게 기록하고요. 이 채권 담보권은 등기부에 채권 담보권 설정 이렇게 기록합니다. 등기부에. 그래서 채권 담보권이라는 물권이 있는데 혹시 민법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여간 채권 담보권. 그러면 지금 채권이 담보로 넘어갔죠. 이거는 질권 설정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하고 이거는 채권 담보권 설정 이렇게 기록합니다. 채권 담보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10억의 채권이 담보로 넘어갔죠.
수반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따라가는 겁니다. 담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병이 취득한 권리는 10억에 채권 담보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저당권도 따라간다고 했죠. 이 채권 담보권의 이름이 뭘까요? 저당권이 붙은 채권 담보권이라고 부릅니다. 저당권 뭐 채권 담보권. 그러면 소유자 값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저당권은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두 번째.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기억하셔야 될 게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와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 등기는 둘 다 부기등기합니다. 이것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와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 등기는 부기등기한다는 거. 되셨을까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이때 질권 중에서 등기가 가능한 건 뭐라고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만 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당권 때문에.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전세권.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이 취득하는 권리는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겠죠. 등기를 갖추면. 맞습니까? 이때 이 을이 자신이 취득한 전세권을 굴려서 병에게 옮깁니다. 이를 이전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때 이는 옮길 이자고요. 이것도 외운이라고 정말 죽을 똥 살똥했습니다. 전체를 해서 아까 설정과 이전만 외웠어요. 1시간 동안. 이 이자는 옮길 이자, 전자는 부를 전자예요.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이 굴러가서 병에게 옮겨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이전이라는 용어를 써요. 전세권이 옮겨가면 전세권 이전, 소유권이 굴러가서 다른 자에게 옮겨지면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전을 해주는 자와 이전을 받는 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크기는 어떨까요? 같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이전이에요. 더 작은 권리를 만들어줄 때는 설정, 같은 크기의 권리를 넘겨줄 때는 이전. 따라서 이 이전이라는 용어는 전세권의 주체가 을에서 전세권의 주체가 병으로 바뀌죠. 똑같은 크기의 권리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이 이전은 주체 변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전은 주체가 바뀌는 것. 이걸 이전이라고 불러요. 이전을 해주는 자가 갖는 권리와 이전을 받는 자가 갖는 권리의 크기는 같다는 것. 지금 뭘 보셨냐면 보전이라는 용어를 보셨어요.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용어를 보셨고 이제 이전이라는 용어를 봤다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같은 크기의 권리가 넘어갈 때 이전. 그 다음에 이 병은 새로운 전세권자로서 이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내겠죠. 그런데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기간이 끝났으니까 없어지겠죠.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전세권은 소멸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권리의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없어지는 거, 소멸. 없어지는 거, 소멸. 그러면 이 등기는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따라서 등기부상 없애야 되겠죠. 말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권리의 소멸은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되셨을까요? 네, 소멸 보신 겁니다. 처음에 뭐 보셨죠? 보전, 설정, 이전, 그 다음에 소멸.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소유자는 갑이죠. 갑이 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세금이 현재 10억인데 2억을 더 올려준다면 전세권 연장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전세 금액이 10억인데 12억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리고 연장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세 금액이 10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는데 전세금은 전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등기해야 될까요?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변경, 주체가 바뀌는 것은 이전. 그렇죠.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처분 권능이 있는데 이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처분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거 처분 제한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아시겠지만 물건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성이 있는데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물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처분 권능이 다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재산적 권리라서 양도성이 있고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가진 자는 이러한 물건을 가진 자는 처분 권능이 다 있습니다. 그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 이를 처분 제한이라고 부르는데 이 처분 제한은 물건의 기본 속성을 제한합니다. 맞습니까? 기본 속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처분 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은 처분 제한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법률의 근거가 있는 처분 제한이 뭐가 있느냐? 압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압류. 그러면 가압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가처분. 그러면 경매 개시결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경매 개시결정. 이건 전부 다 법률의 근거가 있는 처분 제한이에요. 법률의 근거가 있는 처분 제한. 이때 압류는 앞에 본자가 생략이 된 거예요. 본자, 본압류. 그리고 이 가짜는 임시 가짜예요. 임시 가짜. 그래서 가압류한 다음에 본압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가는 임시 가짜인데 가압류와 본압류는 차이가 뭡니까?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압류 들어갈 때 압류, 본압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압류 들어갈 때 가압류. 그래서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결정이 돼요. 확정 판결이 있으면 본압류, 확정 판결이 없으면 가압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뭡니까? 네, 맞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자가 하는 압류,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채권자가 하는 가처분입니다. 이건 금전 채권자가 하는 처분 제한이고 금전 이외의 채권자가 하는 처분 제한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경매로 들어가니까. 맞습니까?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압류의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그 부동산은 압류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도 압류의 효력이 나타나니까 처분 제한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용어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용어 내용은 모르더라도 용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대표적인 처분 제한입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158쪽을 보시면 등기할 사항인 권리 나와 있는데 우리 민법 186조는 부동산에 관하여 물권 행위와 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건이 변동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186조에 의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 맞아요. 그렇죠. 부동산 물권은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물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질권만큼은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질권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질권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부, 채권, 질권이 있다고 했죠. 저당권부, 채권, 질권. 이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는 무슨 등기한다고요? 부기 등기. 그렇죠. 저당권부, 채권, 질권과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 등기는 무슨 등기한다고요? 부기 등기. 그렇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채권, 담보권 등기는 주등기예요. 그런데 앞에 저당권이 붙었으니까 이게 부기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권리는 읽어보시고 오른쪽을 보시면 권리에 관한 정보, 보전,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 보셨죠? 네, 보셨고요.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을 보실 텐데 우리 민법 제187조에는 186조부터 보시죠. 우리 민법 제186조에는 어떠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느냐면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일 때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권 행위.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된다라고
우리 민법 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입니다. 이때의 법률행위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니까 물권행위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맞습니까? 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접수 시, 저장 시. 맞습니까? 저장 시, 접수 시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에서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접수 시, 저장 시. 그 시점에 갑의 소유권에서 을의 소유권으로 바뀝니다. 기억나시죠?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 시점이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민법 187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갑의 물권이 을에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87조 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이 될 때는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이 법률 규정은 등기보다 더 강력한 공시 방법이에요. 법률에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두들겨 패면 깜방에 갈 수 있죠. 형법의 규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두들겨 패서 병원비 물어줘야 되겠죠. 민법 손해배상 규정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법률을 지키라고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아는 것이고 다 알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라는 공시 방법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을이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했는데 이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 상태에서 이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등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다음에 병으로 넘길까요? 아니면 곧장 이렇게 등기하고 싶을까요? 곧장 등기하고 싶겠죠. 왜요? 그래야지만 세금을 안 내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 나타나게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소유권은 지금 갑에서 을로 넘어갔고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는데 등기부에서는 곧장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권리 변동 과정을 등기부가 제대로 공시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이건 잘못된 등기가 되죠. 그래서 권리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이 권리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하는 거죠. 또한 을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규정을 뒀느냐면 우리 민법에서는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하라 이렇게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등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187조의 단서 규정은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를 갖춰서 처분하라 라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가 안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걸 187조의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데 186조와 187조는 물권 변동의 쌍두마차죠. 186조에서 이 시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물건이 변동되는 시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 영순이에요. 그렇다면 물건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될 때 변동되는 시점도 중요하겠죠. 대꾸관계니까 요 변동되는 시점이 민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법률 규정은 뭐가 있죠? 상소, 그 다음에 공영징수,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기타.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물건이 변동되는 시점을 출제합니다. 민법에서. 우리 등기법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상속의 경우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갑의 물건에서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됩니까?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 사망 시. 그 시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의미가 공익적 용도로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공용징수라고 불러요. 공익적 용도로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징수하는 걸 공용징수라고 부르는데 이 공용징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몰수. 범죄에 제공된 물건은 공익적 용도로 나라에서 뺏어갑니다. 몰수. 그 다음에 징발. 전쟁이 발발하면 개인의 재산을 전쟁을 위해서 강제로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용.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공용징수가 있습니다. 이 몰수는 형법상의 공용징수라고 불러요. 이건 행정법상의 공용징수. 이건 민법상의 공용징수. 우리는 민법 등기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용징수와 수용은 개념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더 큰 개념입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공용징수는 수용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용의 경우 공용징수, 수용을 얘기한다고 했죠. 어느 시점에 갑의 부동산에서 을의 부동산으로 넘어가느냐.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딱 정해져 있는데 어느 시점에 넘어간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수용기일, 수용한 날, 그 시점에 갑의 부동산에서 을의 부동산으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판결,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에 적용을 받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형성판결 확정 시에 갑의 부동산에서 을의 부동산으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성판결 확정 시. 그 다음에 경매는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대금을 다 낸 시점, 국세징수법에서는 매수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갑의 부동산에서 을의 부동산으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주벽과 지붕을 갖춘 시점. 점유취득시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점유취득시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점유 개시시. 점유 개시시. 그러한 시점이 출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책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보시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상속이 나와 있죠. 상속. 거기 어느 시점에 물권이 변동이 된다고 되어 있죠.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 사망 시 같은 뜻이에요.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 사망 시. 그 다음에 3번에 공용징수가 나와 있죠. 공용징수는 수용을 의미한다고 했죠. 어느 시점에 수용일, 수용기일, 두째 줄에 있죠. 수용기일, 수용기일, 수용일, 수용한 날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은 형성판결 확정시라고 되어 있죠. 있습니까? 어디 있죠? 두째 줄에 형성판결이 있죠. 밑줄, 형성판결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형성판결 확정이라고 묶고 있죠. 네. 형성판결 확정시. 세 줄에 있네요. 그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 형성판결 확정시. 경매는요. 매각대금을 다 낸 시점 또는 매수대금을 완납한 시점. 맨 마지막 줄에 있죠. 맨 마지막 줄에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오른쪽을 보시면 공매의 경우에는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 그 다음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어느 시점에 물건이 변동이 된다고요? 점유 개시시. 점유 개시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162쪽을 보십니다. 162쪽 피시죠? 피셨습니까? 162쪽을 보시면 등기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등기 사항에 따른 분류가 있죠. 표제부 등기, 표시라는 표제부에 있는 난이에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다고 해서
사실의 등기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갑구 을구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된다고 해서 권리의 등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종국등기, 예비등기는 나중에 보시고 기입등기 보십니다. 162쪽 맨 아래쪽에. 기입등기는 한 번 개념이 출제된 적이 있는데 밑줄 지점 새로운 등기원인 밑줄. 그 다음에 옆에 등기기록에 새로이 기입 밑줄. 이 기입등기라는 것은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예요. 그러면 설정등기는 기입등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닌가요? 소유권자가 을구에 자신의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사용권능, 수익권능을 떼어서 다른 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처음으로 기입되죠. 설정등기는 기입등기예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기입됩니다. 그러면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세권 변경 등기한다고 했죠. 그럼 이 전세권 변경 등기는 기입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기존의 전세권 등기를 전제로 해서 그 내용만 바꿔주는 거죠. 변경 등기는 기입 등기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소 등기는 기입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기존에 있는 등기를 전세권 등기가 기간이 종료가 돼서 없애는 등기가 말소 등기 아닙니까? 그럼 기존의 전세권 등기를 전제로 해서 말소 등기하겠죠. 이런 건 기입 등기가 아니에요. 기존의 등기를 전제로 해서 어떤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기입 등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만 기입 등기예요. 그 밑줄 친 데를 유념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뒤에서 보실 거고요. 이제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요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거의 매해 출제가 되는데 예전에 했던 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11월, 12월 강의 들으신 분은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라고 했죠. 주등기에 붙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이론은 그런데 문제 풀 때는 쉽다고 했죠.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도출되는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두 번째는 부기등기. 세 번째는 부기의 부기등기. 얼핏 기억나십니까? 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부기등기를 할 거예요. 상세하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토요일인데 집에 가셔서 뭐 하셔요? 네? 일해야 된다고요? 저도 일해야 돼요. 내일부터 오늘은 삼겹살 먹을 거고 내일부터 이제 제수도 사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도망갔어요. 처가댁으로. 제가 해야 돼. 참.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